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강사 고명곤입니다. 이제 2023학년도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좀 아직도 쌀쌀하거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피셋 언어 논리 퍼즐 마무리 특강을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논리 퍼즐의 해부학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논리 퍼즐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 퍼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필수 개념들과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논증의 타당성과 관련된 필수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타당성 증명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익힌다.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논증의 타당성과 관련된 필수 개념, 명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 연결사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추론 규칙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러한 논리 추론 규칙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진행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증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 그리고 조건 증명 또한 약식 진리표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 증명 기술, 그런데 단지 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증명 기법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저거 그냥 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디서 뭐 배웠는데 별로 쓸모없고 시간만 오래 걸려.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좀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논증과 타당성 개념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퍼즐 문제들은요, 기본적으로 논증 개념에 기초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건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의 묶음이에요. 여러 개의 문장들이 묶여있는 문단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전제, 어떤 것은 결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장들로 묶여있는 문단을 보통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논증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논증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논증은 타당하다. 타당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게 뭐냐면요, 전제와 결론 사이에 타당성이 존재한다라고도 보통 사용이 돼요. 타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제가 참일 때 그때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걸 뜻해요. 전제가 참인 경우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특성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의 논증은 타당한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교재 3페이지를 봐도 아마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당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존재해요. 논증이란 뭐냐? 전제와 결론,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말 묶음이다. 그리고 논증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는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주장 혹은 결론이 참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즉 논증은 주장과 함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결론을 찾는 거예요. 결론을 찾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을 논증의 전제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때 논증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타당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적어서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피셋 문제에서 문제 발문이 만들어질 때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돼요. 요걸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모두 다 타당성을 의미한다. 자,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요걸 이제 진리 보존성이라고 표현해요. 또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 요거 역시 타당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전제가 결론을 가장 견고하게 지지한다라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좋은 논증은 타당성을 가진다. 타당성은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내용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봤었던 논증의 결론은 한국인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 열량이 하루 총 섭취 열량의 55에서 70%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건강한 신체 기능 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 열량이 총 섭취 열량의 55에서 70%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 그 난방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워서 그런데요. 이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의 하루 필요 섭취량은, 여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하루 섭취량은 얼마냐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55에서 70이 되는 섭취량 전체는 100에서 130g 정도래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289.1g, 필요 섭취량의 2에서 3배. 우리나라 성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289.1g. 그래서 필요 섭취량의 2배에서 3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국인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 타당해 보이지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걸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100에서 130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289.1이다 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성인을 제외한 청소년 혹은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 성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어른만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옳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문장과 명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논리 퍼즐을 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문장과 명제는 서로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의 문장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의 개수는 몇 개일까? 서울은 한국의 도시이다. 고대 제국은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철수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지만 철수의 여자친구 영희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총과 사람의 합체로 탄생되는 잡종행위자를 막기 위해서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마이너스 실시된 철광석은 육루를 통해 명확소로 운반되었다. 얘들은 지금 문법적으로 전부 다 한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는 전부 다 한 문장들이에요. 문장 개수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의 개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장의 개수보다는 많아요. 그 사실을 우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명제들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글들을 논증으로서 간주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문장들 속에 숨겨져 있는 명제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명제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참과 거짓은 진리값이라고 불리고요. 자, 하나씩 뭔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서울은 한국의 도시이다 라는 말은 주어와 서술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참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볼게요. 고대 제국은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적 토대를 제공했다. 두 번째, 고대 제국은 사회의 종교적 토대를 제공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고대 제국은 사회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해서 명제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얘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 문장 하나가 맞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대 제국이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제공했어야 하고요. 고대 제국이 사회의 종교적 토대를 제공했어야 하고 고대 제국이 사회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어야만 한다는 소리예요. 저 세 가지가 모두 다 참일 때 이 문장 하나가 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철수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철수는 치킨을 좋아해요. 그리고 철수는 맥주도 좋아해요. 치킨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그럼 여기서 벌써 2개. 자, 철수의 여자친구 영희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개로 좀 더 쪼개볼 수도 있어요. 철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 한 문장. 명제 하나. 두 번째, 그 여자친구 이름은 영희다. 라고 해서 2개. 그리고 그 영희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영희가 치킨을 좋아하지 않고요. 영희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고요. 2개. 지금 여기 5개라고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면 6개까지도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총과 사람의 합체로 탄생되는 잡종행위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총과 사람의 합체. 총과 사람이 합체한다. 요거 예전에 기본 강의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말 표현에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A의 B. 보통 3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A는 B이다 이거나 두 번째로 A는 B 한다 이거나 세 번째로
A를 B 한다.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있어요. A의 B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총과 사람의 합체, 그럼 총과 사람이 합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탄생된다? 잡종행위자가 탄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또 한 문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종행위자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또 하나. 그럼 지금 여기 3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4개쯤 되는 거죠. 자, 마연에서 채취된 철광석 끊고요. 보면 철광석이 마연에서 채취되었어요. 육로를 통해 명확소로 운반되었다. 철광석이 명확소로 운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명제의 개수가 한 문장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술어예요. 그 이유는 주어가 생략되는 일이 한국어에선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 좀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 보면 물론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문장도 있어요. 예,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문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도 많아요. 네, 이를테면 지금 공주의 명확소는 철소다. 공주의 명확소가 있고요. 명확소는 철소다. 이거 문장 지금 여기 명제 2개고요. 고대 제국 사회 문화적 종교적 정력적 토대를 제공했다 있고요. 지금 여기 요거 아까 전에 3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땡땡신문 2000년대 창간되었다. 요거 1개. XX일보는 무슨 신문보다 늦게 창간되었다. 또 1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2개.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주어 생략됐어요.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릴 수 있다. 예, 주어 빠졌습니다. 사람 주어가 빠졌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박물관에 방문해야 된다. 역시 사람 주어 빠졌고요.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요격에 담근다. 예, 사람 주어 빠졌습니다. 누가 담가요? 사람들이 담그는 거죠. 그러면 붉게 변한다. 뭐가 변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해요. 예, 주어가 생략된다라는 거,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아까 전에 보셨고 이것도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 자, 문장과 명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요. 앞에서부터 지금 차곡차곡 말씀드린다면 논증의 타당성, 논리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논증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타당성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단을 논증으로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한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명제를 파악한다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정언명제 개념을 제가 집어 넣어놨어요. 정언명제 개념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정언명제 개념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정언 논리학에서 유래합니다. 정언명제의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고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언 논리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문장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언, 명제, 유형 4가지 중에 하나에 항상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러하다라고 사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이게 늘 그러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근데 조금 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언 명제의 4가지 타입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전칭 긍정, 특칭 긍정, 전칭 부정, 그 다음 특칭 부정 해서 요거 조금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전칭 긍정 A 타입, 특칭 긍정 I 타입, 전칭 부정 E 타입, 특칭 부정 O 타입 해서 전칭 긍정이라면
네, 요거다. 모든 S는 P에 속한다. 그 다음 I 타입 어떤 S가 P에도 속한다. 자, S에 해당하는 놈은 P와 관련이 없다. S에 속하지만 P에는 속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네, 요렇게 구분하시는 방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지금 A타입, E타입은 서로 반대, I타입, O타입은 소반대. 이렇게 모순, 뭐 이런 개념들도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거 다루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그걸 다루진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문장들, 그 속뜻은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이 모두 수록이란 P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전칭 긍정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칭 긍정의 형태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세상에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서리법 문장이에요. 종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뭔가를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사실. 이거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치킨을 좋아한다라는 걸 뜻하죠. 특징 긍정. 주개념 S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수록개념 P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점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치킨을 좋아한다. 두 개 다 걸린다라는 걸 뜻합니다. 전칭 부정, 주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고요. 얘가 모두 수록개념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에 비리, 이쪽에 공무원. 저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러한 집합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사로 떨어져 있다. 자, 또 이런 식의 문장도 전칭 부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부정 보실게요. 주개념 S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수록개념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운전면허를 가졌지만 차가 없는 사람이 있다. 운전면허 그리고 차량 소유. 그러면 S에는 속하지만 P에 속하지 않는 거. 어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차가 없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 정언명제 유형은 명제를 분석할 때 우리가 좀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문장들을 명제로 옮겨서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지금 차곡차곡 오고 있어요. 예. 따라오고 계신 거 맞을까요? 예.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앞부분의 개념들은 좀 빠르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 논증과 타당성 개념, 논리 퍼즐의 풀이를 위해서 논증과 타당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문장과 명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논증은 명제들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을 명제의 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최소 결합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제들의 여러 가지
결합 형태, 명제들의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 연결사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지금 바로 설명할 내용입니다. 논리 연결사는요, 총 4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총 4가지 논리 연결사에 의해서 다양한 합성 명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논리 연결사, 부정 논리 연결사가 있습니다. 이 연결사는요, 원래 명제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부정해요. 이때 서술어가 부정이 됩니다. 표현 방식은 무엇이 아니다, 뭐뭐인 경우는 없다, 뭐뭐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물결, 혹은 이렇게 해서 기역자 길게 늘린 것처럼 보이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부정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예요. 지금 요거는 모순 기호고요. 피라고 기호를 써서 명제를 나타낸다면 물결 피를 써서 negation p, not p를 표현합니다. 아래 지금 보이는 표는요, 진리표라고 해서요, 명제 p, not p가 서로 참일 때 거짓이 되고 거짓일 때 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교재에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퀴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제기호 P가 사람은 동물이다를 의미한다면 not P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아닌 것이 동물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가 돼요. 서술어를 부정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명제기호 P가 에메랄드를 파랗다를 의미할 때 not P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에메랄드는 빨갛다? 아니고요. 파랗지 않다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까마귀는 검다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문장 명제는 무엇일까? 이걸 찾는 방식, not P, 즉 까마귀는 검지 않다를 찾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문장이라고 얘기해 본다면 얘가 참일 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얘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하얗다. 얘는 모순 관계의 문장이고요. 얘는 반대 관계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까마귀는 검다와 까마귀는 하얗다라는 문장은요,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게 가능해서 그래요.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 3개 받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리 연결사는요, 연언입니다. 연언은 명제들이 모두 참일 때 해당 명제도 참이 된다는 것을 표현해요. 단순 명제,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소 단위 명제를 뜻합니다. 이 단순 명제들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그 연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연언 명제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무엇이며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호로 쓸 때에는 이렇게 시옷 모양 혹은 and 표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뭐뭐 했고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순신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네. 이 둘은 왠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독해 공부 참 열심히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이 참이 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 둘이 참이 되는 조건은 동일해요. 이 둘이 참이 되는 조건은 이순신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으면 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그런데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서 진리가에 영향 끼치진 않아요. 아무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참이 되는 조건과 얘가 참이 되는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갑, 을, 병 어느 누구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갑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고요. 을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고요. 병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 네. 실질적으로 명제 3개인데 문장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원기호 도입에 의해서 P와 Q가 각각 참 또는 거짓일 때 P 그리고 Q, P and Q가 어떤 진리값을 갖는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P와 Q 모두 참일 때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런데 한 놈이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요. 한 놈이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요. 둘 다 거짓이면 반드시 거짓이 된다라는 사실.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 또 볼게요. 여던기호의 사용 방식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옹호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옹호하는 입장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우선 하나, 요거 하나, 명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 하지 않았다. 또 하나, 명제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제가 2개가 있어요. 명제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앞서 보았던 진리표와 같은 상태.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얘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오직 1개만 존재하게 되겠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거짓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짓이 되는 방식은 총 3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갈릴레오가 지동설 옹호하는 입장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 돼요. 또 갈릴레오가 지동설 옹호하는 입장을 포기했어요. 실제로는 포기했어요.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더 계속해서 했다. 뭐 내가 이야기한다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거짓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기 거짓되고 여기 참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물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1개요? 2개요? 1개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게 P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not P입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P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요. P가 거짓이면 얘는 참입니다. 둘의 연어는 늘 항상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0개. 하나도 없다. 논리 연결사의 사용 규칙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선언 볼게요. 논리 연결사 중에 선언 보겠습니다. 선언은요, 명제들 중 최소한 하나가 참일 때 참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단순 명제들의 조합.
인데 그 단순 면제들 중에서 한 가지만 참이돼도 모든 것이 참이되는 조건을 뜻합니다. 또는 뭐뭐이거나 네, 뭐뭐나 뭐뭐거나 예. 논리기호로는 V 표시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자, 선언 기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장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의미하는 건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다 또는 인간의 실체는 물질적이다. 네, 선언에 의해서 결합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 갑, 을, 병 중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요 표현 자주 나와요. 예, 자주 나와요. 문제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선언, 논리 연결사에 의한 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갑을, 병 중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을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 또는 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 요 세 가지 명제의 선언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저 문장 하나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선언의 부정, 선언 전체를 부정할 때 A 또는 B를 부정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느냐? not A 그리고 not B가 된다. 네, 요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얘가 의미하는 규칙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네, 드모르강 규칙이라고 불러요. 요건 필수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추론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짧게 들어가는 마무리 특강이어서 요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혹시 지금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논증, 타당성 요거 알아야 돼. 문장하고 명제가 다른 거 알아야 돼. 논리 연결사 제가 지금 쭉 설명하면서 저는 지금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설마 이걸 모르시진 않겠지. 다 아시죠? 네.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따져보면 PQ 있어요. 얘를 선언 기호를 통해서 결합시켰을 때 PO와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참 두 개가 전부 다 참이다.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는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는 참입니다.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죠. 선언 기호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퀴즈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이 참이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일까요? 인간의 실체가 정신적이다 또는 인간의 실체는 물질적이다. 총 세 가지가 있겠죠. 둘 다 참이거나 한 놈만 참이고 한 놈은 거짓이고 한 놈은 거짓이고 한 놈이 참이고 네,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다와 모순관계에 있는 문장은 뭘까요? 드모르강 정리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지 않다. 그리고 인간의 실체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문장과 이 명제와 모순관계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걸 기호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논리 퍼즐 문제 풀이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 연결사 조건 보도록 할게요. 컨디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건 기호.
조건기호는요, 전권의 참이 후권에서도 참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조건기호는요, 인과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건기호의 도입은요, 인과관계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건기호가 도입될 수 있는 상황은요, 그냥 판단들 사이에 진리보존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혹은 판단들 사이에 진리보존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하고 무관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 조건 기호가 도입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 예, 서울, 인천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서울에 비가 온다. 그리고 인천에 비가 온다. 그렇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 이 조건문은요. 진리보존적인 관계가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 전건이 해당하는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가 맞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라는 말도 맞아요. 이 조건문은 참인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문은 틀릴 수 없는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은 서울이 사라지고요. 인천이 사라져도 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이 조건문은 서울이 사라져버리고 인천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계가 와도 이 조건문 자체는 참이에요. 왜? 그 자체로 진리보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 조건문이 성립한다. 그러면 서울에 비가 오는 것의 원인이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오기 때문인 건가요? 지금 이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원인, 이거 결과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 혼동하시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조건 기호는요, 전건과 후건의 진리 보존 관계를 표현할 뿐이다. 인과관계는 물론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문으로 표현된 것이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가끔씩 이거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은 막 혼동해서 뭐 이거를 이제 밀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엄청 심각하고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하고 사실 관련된 건데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조건문이 의미하는 거 전건의 참이 후건에서 그냥 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조건문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판단들 사이의 관계예요. 인과관계하고 아무짝에 관련 없습니다. 괜히 이거 막 인과관계하고 막 혼동해가지고 생각하느라 막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막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들갑 떠는 이게 엄청 심각한 것이냐 막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들갑 떨 거가 전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표현들이 이 조건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A이면 B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 A이기 위해서 B 해야 한다. A이므로 B이다. 그리고 오직 A일 때에만 B이다. 혹은 이제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A일 때에만 B이다. 요거는 이제 not A이면 not B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 자, 그럼 실제 예문 볼게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려면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거 조건문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시려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인과관계로 파악하면 양적 완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를 막 찍어내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인과관계하고 혼동하시는 분 중에. 논리 공부 이제 아마 또 뭐 논리 공부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했다는 말 빼고, 그런 말 말고, 예, 좀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 조건이라고 하는 논리 연결사를 인과관계하고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보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실수 저지르세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필요해.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양적 완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조건문은요, 그냥 판단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렇게 딱 주어진다라고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예. 어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경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네, 요 얘기 그냥 말 그대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뭐뭐인 경우에만이라고 뭐 얘기하면 아까 전에 요거 얘기 드렸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뭐이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예요 라고 하면 사과나무 심는다 라는 걸 텐데, 근데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면 그럼 안 심겠다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겠죠.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거나 사과나무를 심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확장적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요거 A이면 B이다를 부정하게 되는 건 뭐냐? A 그리고 not B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뭔 소리냐? A이면 B이다 는 A가 참이면 B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와 모순관계에 있는 거 뭐냐면 A가 참이지만 B는 참이 아니야 라는 걸 뜻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뭐하고 같은 거냐면 얘는 not A 이면 B 요거하고 같다라는 소리를 의미해요.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A이면 B의다는요. 실질함의라고 해서 not A 또는 B와 동일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실질함의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이면 B이다와 not A 또는 B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면 여기다가 A 하나만 딱 추가를 해주면 B가 나와요. not A 또는 B다에 A 하나 추가해주면 B가 튀어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둘은 동등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좀 볼게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P, Q 각각의 개별적인 명제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P이면 Q이다의 진리값이 결정이 됩니다. 전건에 해당하는 P가 참이고 후건에 해당하는 Q가 참이라면 참에서 참으로 전건이 참일 때 후건에서 참이 되기 때문에 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건이 참인데 후건이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 진리보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건과 후건의 관계가 진리보존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조건문에 전건이 거짓인 경우는요, 이 조건문 자체가 참이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건 자체에 지금 이 조건문에 도입돼서, 조건문에 조건 기호가 도입돼서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경우는요, 전건이 참인 경우에만 한정이 돼요. 즉, 전건이 참일 때에만, 전건에 해당하는 P가 참일 때에 Q의 진리값이 픽스가 돼요.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건이 거짓이 돼버리면 후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몰라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조건문 자체의 거짓 참 여부가 사실은 판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참으로 간주한다. 또 진리 보존성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참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요거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건문 전체는 그저 참이다. 왜? 거짓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문이 거짓이 되는 경우 진리 보존성을 위반했을 때 전건이 참인데 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짧은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중국과 인천의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만약에 참이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참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천의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 반드시 참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봤었던, 아까 전에 잠깐 본 타입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인천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거짓일 때 인천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거짓일까? 아니죠. 중국과 인천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거짓인 상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국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중국 날씨 좋고 인천 날씨가 좋거나, 중국 날씨가 좋은데 인천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은 둘 다 좋지 않거나, 세 가지 경우예요. 반드시 인천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no예요. 반드시 거짓이 된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줄 거. 진리는요, 순수해야 돼요. 진리는요, 완벽해야 돼요. 참은 완벽해야 돼요. 중국과 인천의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면 그 안에 중국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인천이 날씨가 좋다라는 말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은 달라요. 얘가 전체가 거짓이다라고 할 때에는 중국이 날씨가 맑을 가능성도 있어요. 인천의 날씨가 맑을 가능성도 있어요. 몰라요.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못해요. 두 번째 퀴즈 볼게요.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요?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따져보시면 돼요. 누군가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거짓이 돼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의 수, 어떤 사람이 실제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나.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침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았어요. 세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장이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란 소리예요. 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전건이 참이 돼서 후건도 참이 되는 경우 한 가지,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건이 참인데 후건이 거짓인 경우 한 가지. 자, 철수는 이미의 문장 두 문장을 조건 기호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문 만들었어요. 철수가 만든 조건문이 참이라고 할 때 그 조건문 전건과 후건의 관계,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거.
중국과 인천의 날씨가 맑다면, 좋다면, 인천 날씨가 좋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놓고, 예. 조건문 만들 수 있어요. 조건문 만들면 진리 보존적이에요. 참인 조건문입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논리 퍼즐하고 관련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필요한 추론 규칙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제 4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